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카 지음, 최지향 옮김, 청림출판. 2. 살아있는 통로.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병약한 유년기를 보낸 그는 20대 초반 프러시아 군대에서 기병으로 복무할 당시 낙마에 입은 부상에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1879년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바젤대학교 철학교수 자리에서 강제 사임해야 했다. 34세 젊은 나이에 그는 수많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유럽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가을이 되어 날씨가 서늘해지면 남쪽의 지중해 해안으로 향했고, 봄이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부근이나 라이프치히 인근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1881년 말 그는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제노바에서 다락방을 하나 빌렸다. 시력이 점점 나빠져 책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일 자체가 매우 고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고, 때로는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그를 괴롭히곤 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글쓰기를 줄였고 조만간 아예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덴마크제 몰링 한센 타자기를 주문했고, 이 기계는 1882년 첫째 주에 그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이 타자기는 바로 몇 해 전 코펜하겐의 왕립 농아협회 회장이었던 한스 라스무스 요한 몰링 한센이 개발한 것으로 묘하게 아름다운 기기였다. 화려한 장식의 금색 바늘 방석처럼 생긴 이 기계는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와 인용 부호를 표기할 수 있는 쉬운 두 개의 키가 가장 효율적인 타이핑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설계에 기반해 동심원을 그리며 기기의 맨 위에 돌출되어 있었다. 이 키들 바로 아래에는 종이를 지지하는 구부러진 받침이 있다. 놀라운 전동장치에 의해 이 받침은 키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시계바늘처럼 움직였다. 충분히 연습할 경우 1분에 800개의 문자를 타이핑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발명된 타자기 중 가장 빠른 것이었다. 타자기는 최소한 얼마 동안은 니체를 구한 셈이었다. 일단 타이핑 기술을 익히고 나니 그는 눈을 감은 채 손가락 끝만으로도 글을 쓸 수 있었다. 다시 머릿속 생각들을 종이에다 문자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몰링 한센의 발명품에 감동해 이 기기에 바치는 짧은 시를 쓰기도 했다. 타자기는 나와 같은 물건, 철로 만들어졌지. 하지만 여행 중에는 쉽게 손상이 되지. 많은 인내와 요령이 필요하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손가락도 필요하다네. 3월 베를린의 한 신문은 니체가 그 어느 때보다 상태가 좋으며 타자기 덕분에 저술 활동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기는 그의 저술에 아주 미묘한 영향을 끼쳤다. 니체의 가까운 친구 중 한 사람으로 작가이자 작곡가인 하인리히 쾌젤리츠는 니체의 글에서 변화를 감지했다. 니체의 산문은 보다 축약되고 간결해졌다. 새로운 힘이 느껴졌다. 마치 일종의 불가사의하면서 초자연적 힘을 통해 기계의 힘이 종이에 찍히는 단어로 전이되는 듯했다. 쾌젤리츠는 편지에 아마도 이 기기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될 것이네 라고 쓰면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는 음악과 언어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펜과 종이의 질에 의해 종종 좌우되지 라고 말했다. 니체는 이에 대해 자네의 말이 옳아. 우리의 글쓰기용 도구는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한몫하지 라고 답했다. 니체가 제노바에서 타자기 이용법을 익히는 동안
그곳에서 북동쪽으로 500마일 떨어진 오스트리아 빈의 한 연구실에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젊은 의대생이 신경생리학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전공은 어류와 갑각류의 신경을 해부하는 것이었다. 실험을 통해 그는 뇌 역시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세포들 사이에는 접촉 장벽이라 이름 붙인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 공간이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형성하며 사고 기능을 관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까지 자신의 이론을 확장시켰다. 프로이트의 이 같은 결론은 당시 주류 과학계의 견해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대부분의 의사와 학자들은 뇌 조직은 세포가 아닌 단일하면서도 서로 연결된 신경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뇌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프로이트의 견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세포들 사이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거의 없었다. 약혼을 하고 좀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던 프로이트는 연구원으로서의 이력을 접고 심리 분석가로서 병원을 열게 되었다.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은 프로이트가 젊은 시절 세운 가설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된다. 현미경의 성능이 향상된 덕에 과학자들은 떨어져 있는 신경세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이 세포들, 즉 뉴런들이 우리 몸속 다른 세포들과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모든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뉴런들 역시 보편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핵과 체세포를 지니고 있으나 촉수같이 생긴 축색돌기, 수상돌기라는 부분을 지니고 있어 전자파를 받고 보내는 역할을 한다. 뉴런이 활동할 때 파동은 체세포에서 축색돌기 끝으로 흐르는데 이 돌기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출된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오늘날에는 시냅스라고 불리는 프로이트가 접촉 장벽이라고 명명했던 곳을 지나 흐르다가 이웃 뉴런의 수상돌기에 들러붙는다. 그 결과 세포 안에 새로운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들 사이에서 이곳 저곳으로 흐르면서 뉴런들은 서로 소통하고 복잡한 세포의 통로를 따라 전자신호의 전달을 감독한다. 사고와 기억, 감정들은 모두 시냅스를 통한 전기화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20세기를 지나며 신경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지닌 놀라운 복잡성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두개골 안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는데 이 뉴런들은 1mm도 채 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몇 피트에 이르는 것까지 그 길이와 모양이 다양하다. 각각의 뉴런에는 많은 수상돌기들이 달려 있는데 축색돌기는 하나만 존재한다. 축색돌기와 수상돌기의 끝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만큼 많은 시냅스의 통로가 존재한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두개골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시냅스가 존재해 뉴런들을 한데 결합시키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인격을 결정하는 복잡한 회로 속으로 이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뇌의 물리적 작동 방식에 대한 인류의 지식 확대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과정이 하나 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대부분의 생물학자들과 신경학자들은 성인의 뇌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우리의 뉴런은 뇌가 아직 말랑말랑할 때인 어린 시절에는 회로와 연결되지만 이 회로는 성인기에 이르면 고정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관점에 따르면 뇌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유사하다. 유년기에 어떤 틀에 맞춰진 모형이 만들어지면 최종적인 모양으로 재빨리 굳어버리는 시기다.
20대가 지나면 새로운 뉴런은 전혀 생성되지 않고 새로운 회로 역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일생 동안 새로운 기억을 계속 저장하지만 그리고 오래된 것들 일부는 잃어버린다. 성인기에 거치게 되는 유일한 구조적 변화는 신체가 노화하고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일어나는 느린 속도의 쇠락에 불과하다. 성인의 뇌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폭넓게 뿌리박혀 있지만 몇몇 이견이 있기는 하다. 일군의 생물학자와 심리학자들은 급속히 증가하는 뇌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성인의 뇌 역시 말랑말랑하거나 유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회로는 우리 일생을 거쳐 생성되며 오래된 것들은 더 튼튼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또는 완전히 죽어버린다. 영국의 생물학자인 영은 1950년 BBC에서 방영된 강연 시리즈에서 뇌의 구조는 실상 주어지는 임무에 따라 적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뇌세포는 사용할수록 말 그대로 더 커지고 발전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거나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모든 행동은 신경 조직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이 영이 처음은 아니다. 70년 전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뇌의 적응력에 대해 비슷한 관찰을 한 바 있다. 그는 기념비적인 저서, 심리학의 원리에서 신경조직은 매우 놀라울 정도의 가소성, 유전자가 지닌 정보가 특정 환경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변화하는 정도를 지니고 있다고 적었다. 또 그는 다른 물체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 또는 내부로 가해지는 힘이나 긴장은 이 구조를 처음과 다른 무언가로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제임스는 프랑스 과학자인 레온 뒤몽이 습관의 생물학적 결과에 대해 썼던 에세이에서 전개한 유추 방식을 차용해 뇌가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물이 대지에 미치는 영향에 비유한다. 그는 흐르는 물은 더 넓고 깊게 진행하면서 스스로 수로를 만들어낸다.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흐를 때는 이전에 스스로 파놓은 길을 따라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 물체에 대해 받은 인상들은 우리 신경체계 속에서 적합한 길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 같은 살아있는 통로들은 한동안 막혀 있다가도 비슷한 외부 자극을 받을 경우 되살아난다고 했다. 프로이트 역시 이처럼 통념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 그는 1895년에 쓴 과학적 심리학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뇌, 뉴런 사이의 접촉 장벽은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측은 대부분의 뇌과학자와 의사들 사이에서 때로 경멸 섞인 반응을 살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성과학자와 의사들은 여전히 뇌의 가소성은 유년기 이후 사라진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살아있는 통로는 한번 형성되면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으며 경로가 바뀌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고 믿었다. 스페인의 저명한 신경해부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산티아고 라몬 이 카헬은 1913년 매우 단정적으로 성인 뇌의 중심에는 신경 통로가 고정되어 있고 막혀 있으며 변할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 무엇도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이 교조적인 견해에 의심을 표하며 1894년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생각의 기관은 말랑말랑하고 잘 계산된 정신적 운동에 따라 완전해질 수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학계의 보편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 주장에 가장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지지자가 되었다. 성인의 뇌가 변하지 않는 물리적 조직이라는 생각은 뇌를 기계적인 장치로 보는 산업혁명 시기의 탄생에 지지를 얻었다. 신경조직은 증기기관이나 전기동력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몸 전체의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도록 각기 정해진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들은 겉모양이나 기능면에서 변할 수 없다. 변할 경우 즉시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기계의 고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뇌의 다른 부분들, 심지어 각각의 회로 역시 감각을 받아들이고 근육을 움직이고 기억과 생각을 형성하는 등 세세하게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어린 시절에 정해진 이 각각의 역할은 변할 수 없다. 어린이는 뇌에 있어서 윌리엄 워즈워스가 쓴 대로 진정한 인간의 아버지인 것이다. 뇌에 대한 기능적인 사고는 르네 데카르트가 1641년 성찰록에서 주창한 그 유명한 이원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반박하기도 한다. 데카르트는 뇌와 사고는 두 개의 별개 영역, 즉 하나는 물질적이며 하나는 정신적인 영역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물리적 존재로서 뇌는 여타 신체 부분과 마찬가지로 시계, 펌프와 같이 완전히 기계적인 도구로서 부속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 운동한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뇌의 움직임은 의식 있는 사고의 작동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아의 핵심으로서 사고는 우주 밖 물질의 법칙 너머에 존재한다. 뇌는 사고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데카르트에 따르면 뇌 송과선의 신비로운 작용에 의해 둘은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급속한 발전과 변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위안으로 다가왔다. 현실은 과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측면도 담고 있는 동시에 신학의 영역인 정신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은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성이 계몽주의의 새로운 종교로 떠받들어지면서 관찰과 경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사고라는 무형의 영역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과학자들은 뇌를 하나의 기계로 보는 데카르트의 개념은 받아들였지만 이원론의 절반을 구성하는 주체가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각, 기억, 그리고 감정은 영적 세계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뇌의 물리적 작용을 통한 논리적이고 사전에 결정된 생산물로 인식되었다. 의식은 단지 이 물리적 작용의 부산물에 불과했다. 한 권위 있는 신경생리학자는 사고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렸다고 선언했다. 기계에 대한 비유는 20세기 중반, 생각하는 기계라고 불리는 디지털 컴퓨터가 등장할 즈음에는 더욱 강화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우리 뇌의 회로와 심지어 행동까지도 컴퓨터 칩의 실리콘 기판에 새겨진 작은 회로들처럼 내장된 것으로 빗대어 말하기 시작했다. 성인의 뇌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일종의 도그마로 자리 잡힌 탓에 정신과 의사 노먼 도이지는 이에 대해 신경학의 허무주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이지는 이 도그마가 뇌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처방은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같이 표현했다고 한다. 정신적 질환이나 뇌 손상을 입은 이들은 치료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된 셈이다. 또한 도이지는 이 같은 생각이 우리 문화에 파고들어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사고를 저해하고 있으며
뇌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뇌에서 만들어지는 인간 본성 역시 고정되어 있고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재생은커녕 썩어 소멸할 뿐이다. 우리 역시 딱딱하게 굳은 우리 뇌세포 덩어리나 또는 최소한 이미 받아들인 지식의 단단한 더미에 파묻혀 있는 셈이다. 1968년 나는 교외에 위치한 집 주변의 숲풀에서 뛰어놀던 평범한 9살짜리 어린아이였다. 텔레비전에서는 마셜 맥루안과 노먼 메일러가 황금 시간대에 출연해 가속화되는 최첨단 기술 시대의 인간이 가져올 지적, 윤리적 시사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처음 극장에서 상영되었을 때는 많은 영화 팬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어리둥절했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메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교의 한 조용한 연구실에서는 마이클 머제니치가 원숭이의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있었다. 당시 26살이었던 머제니치는 막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선구적인 신경과학자인 버넌 마운트 캐슬의 지도하에 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이었다. 그는 뇌 지도에 대한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를 위해 위스콘신으로 건너왔다. 오랫동안 인간 신체의 모든 부분은 뇌 속에 주름진 외부막인 대뇌피질의 특정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피부의 특정 신경세포가 접촉이나 꼬집기 등을 통해 자극을 받으면 이들 세포는 척추를 통해 피질 내에 있는 특정 뉴런에 전자파를 보내 이 접촉이나 꼬집기를 의식 가능한 감각으로 전환한다. 1930년대 캐나다의 신경외과의인 와일더 펜필드는 인간 뇌에 대한 최초의 감각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전기 프로브, 의사들이 인체 내부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길고 가는 도구, 전기 프로브를 동원했다. 하지만 펜필드가 사용한 프로브는 너무 잔혹한 도구였고 그가 완성한 지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이긴 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다. 머제니치는 새로운 형태의 도구였던 머리카락 굵기의 초소형 프로브를 사용, 뇌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정교한 지도를 만들고자 했다. 우선 머제니치는 원숭이의 두개골 일부를 제거했다. 그러자 뇌의 일부가 드러났고 그는 초소형 프로브를 원숭이의 손 감각과 연결된 피질의 특정 부분에 집어넣었다. 그는 프로브 끝에 불꽃이 일 때까지 이 프로브를 반복해서 삽입하고 또 삽입한 지 며칠이 지나 그는 원숭이의 뇌가 손의 느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각각의 신경세포에까지 이를 정도로 세부 사항을 상세히 보여주는 마이크로 지도를 완성했다. 그는 5마리의 원숭이를 더 동원해 이 고통스러운 실험을 반복했다. 머제니치는 실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외과용 칼로 동물 손에 상처를 내 감각신경을 절단했다. 그는 주변부 신경 조직이 상처를 입었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이를 어떻게 치료하게 하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실로 놀라웠다. 원숭이 손의 신경은 예상대로 마구잡이로 자라났으며 뇌 역시 혼란에 빠졌다. 예를 들어 머제니치가 원숭이 손가락의 아래쪽 관절을 건들자 원숭이의 뇌는 이것이 손가락 끝에서 보낸 감각인 줄로 알았다. 신호는 꼬였고 뇌 지도는 뒤죽박죽 되었다. 하지만 몇 달 후 머제니치가 동일한 감각 실험을 실시하면서 이 같은 정신적 혼란은 완전히 사라졌다. 원숭이 뇌가 상황 파악 후 보내는 신호는 실제 손에서 발생하는 일과 일치했다. 머제니치는 뇌가 스스로 재정비했음을 알아차렸다. 손의 신경에서 발생한 재배치와 일치하도록 동물의 신경 통로 역시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다른 모든 신경과학자들처럼 그도 성인의 뇌 구조는 고정되어 있다고 배워온 터였다. 하지만 그는 실험실에서 6마리의 원숭이들이 빠르게 집중적으로 세포 재건을 수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머제니치는 후에 회상하기를 놀라운 발견이었지만 무어라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때 신경 가소성의 증거를 목격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게다가 주류 신경과학계에서는 누구도 가소성이 이 정도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머제니치는 학술 저널에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지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냈음을 깨달았다. 이후 30년에 걸쳐 더 많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다 큰 영장류의 뇌에 광범위한 가소성이 존재함을 증명했다. 1983년 한 논문에서 머제니치는 단호하게 이들 결과는 감각체계를 일련의 내장된 기계 구성으로 보는 시각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선언했다. 처음에는 외면당했지만 머제니치의 꼼꼼한 연구는 마침내 신경학계에서 진지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그의 연구는 인간의 뇌 작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연구자들은 윌리엄 제임스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연구를 더듬어 가면서까지 가소성의 증거를 찾아냈고 머제니치를 뒤따르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그의 연구는 이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가소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민감한 신형 뇌 스캐닝 기기와 초소형 전자 프로브, 그 밖에 여러 다른 종류의 프로브를 사용해 신경과학자들은 실험용 동물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더 많은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결과는 머제니치가 발견한 결과를 뒷받침해줄 뿐 아니라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뇌의 가소성은 접촉에 의한 감각을 좌우하는 체성 감각의 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뇌 회로는 감각, 시각, 청각, 동작, 사고, 학습, 인식 또는 기억 등 어느 것에 관여하든 변할 수밖에 없다. 널리 인정받던 지식도 언젠가는 버림받게 된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크레스노 고등 연구소를 이끄는 신경과학 전공교수 제임스 올즈의 말처럼 성인의 뇌는 단순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잘 변한다. 또는 머제니치가 말했듯이 대대적으로 변한다. 뇌가 변하는 정도를 뜻하는 가소성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 뇌는 그간 해왔던 방식에 익숙해지지만 이 가소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뉴런은 언제나 낡은 것들과 연결을 끊고 새로운 것을 취하며 항상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 올즈의 관찰에 따르면 뇌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며 과거 방식을 바꿔 스스로를 새롭게 정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 뇌가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정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시냅스의 풍부한 화학물질 안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뉴런 사이의 미세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극도로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신경통로의 경험을 등록하고 또 기록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감각을 경험할 때마다 뇌 속에 있는 일련의 뉴런들은 활동을 시작한다. 이 뉴런들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아미노산 글루타민산염과 같은 시냅스상의 신경 전달 물질을 교환하면서 결합한다. 같은 경험이 반복될 경우 뉴런 사이 시냅스 간 결합은 보다 농축된 신경 전달 물질의 배출과 같은 생리학적 변화나 기존 수상돌기와 축색돌기에 존재하는 새로운 시냅스 끝부분에 새로운 뉴런의 생성을 이끌어내는 등의 해부학적 변화를 통해 더욱 강력해지고 많아진다. 시냅스들의 연결은 또다시 생리학적, 해부학적 변경의 결과 특정 경험에 반응하면서 약화된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포 간 연결 부위에 담겨 있다. 연결된 뉴런의 끈은 우리 사고에 있어 진정 살아있는 통로를 형성한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해부의 법칙으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정의로 신경 가소성이 보여주는 중요한 역동성을 정리한다. 불꽃이 동시에 이는 세포는 철사처럼 한데 묶인다. 시냅스의 연결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예는 생물학자 에릭 캔델이 1970년대 초반 군소라는 거대한 바다 달팽이를 이용해 실시했던 일련의 실험들에서 찾을 수 있다. 바다 생물은 단순한 신경 조직과 큰 신경세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 실험에 적합하다. 노벨상 수상자인 캔델은 군소의 아가미를 건드릴 경우 비록 그 강도는 아주 미약하지만 아가미가 즉각적이면서 반사적으로 움찔하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동물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아가미를 건드릴 경우 이 움찔하는 반응은 서서히 감소했다. 이 달팽이는 접촉에 익숙해져 이를 무시하도록 학습된 것이다. 이 달팽이들의 신경 조직을 관찰한 결과 캔델은 학습에 의한 행동 변화는 외부 자극을 느끼는 감각 뉴런과 아가미를 움직이게 하는 동작 뉴런 사이에 있는 시냅스의 연결이 점진적으로 약화됨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가미를 40번 건드리자 오직 10%의 감각세포만이 동작세포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캔델은 이 연구가 시냅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훈련만으로도 그 강도에 있어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함을 보여준다고 적었다. 시냅스의 가소성은 수세기 동안 경쟁해온 사고방식에 대한 두 가지 철학사조인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조화까지 이끌어냈다. 존 로크와 같은 경험주의자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타블라 라사, 라틴어로 백지라는 뜻, 즉 백지 상태라고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배운 결과다. 이를 더 익숙한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양육의 결과물이지 천성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메뉴얼 칸트와 같은 이성론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내장된 정신적 본보기를 지니고 태어나며 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지를 결정한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이처럼 선천적인 원형이라는 여과기를 통과한다. 천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군소 실험은 캔델이 말한 대로 양쪽의 시각이 각자 가치를 지니며 사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임을 밝혀냈다. 우리의 유전자는 뉴런들 사이의 연결, 즉 어떤 뉴런이 다른 뉴런과 언제 시냅스 간 연결을 형성하는지에 관해 상당 부분을 지정한다. 유전적으로 정해진 이 같은 연결들은 칸트가 말하는 선천적 원형, 즉 뇌의 기본적 구조와 통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이 같은 연결의 힘, 곧 장기적 효력을 규제하며 로크가 말한 대로 사고의 재형성과 새로운 형태의 행동에 대한 표현을 가능케 한다.
경험주의자와 이성주의자들의 상반되는 철학은 시냅스에서 공통 분모를 찾는다. 뉴욕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조지프 루드는 시냅스와 자아라는 책에서 천성과 양육은 실상 같은 이야기라고 적었다. 양쪽 모두는 궁극적으로 뇌의 시냅스 조직 형성을 통해 정신적, 행동적인 영향을 받는다. 뇌는 우리가 한때 생각한 것처럼 기계 같은 형태가 아니다. 여러 부위가 각기 다른 정신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지만 세포 구성 조직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엄격하게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세포는 유연하다. 경험과 환경, 필요에 의해 변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큰 변화들은 신경조직의 손상 결과 일어난다. 실험들 역시 이 같은 측면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명을 할 경우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던 뇌의 부분, 즉 시각 피질이 그냥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즉각 청각 처리를 위한 회로로 채워진다. 또한 이 사람이 점자를 배울 경우 시각 피질은 촉각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새로운 임무를 띠게 된다. MIT 맥거번 뇌연구소의 낸시 캐니션은 뉴런들은 새로운 입력을 원하는 것 같다며 시각적 입력이 사라지면 뉴런은 차선의 입력 대상에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뉴런의 준비된 적응력 덕분에 청각 감각과 촉각은 시력을 잃은 데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더욱 예민해진다. 비슷한 적응 방식은 농아가 된 이들의 뇌에서도 일어난다. 그들의 청각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감각들이 강화되는데 이를테면 지역적인 시각 정보를 수행하던 뇌 영역이 확장되어 한때 청력에 의지했던 부분까지 볼 수 있게 되는 시기다.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검사 역시 뇌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 사고 당사자들의 뇌 속에서 잃어버린 사지의 감각을 접수하던 부분들은 신속하게 다른 신체 부분이 느끼는 감각을 접수하는 회로로 교체된다. 교통사고에서 왼팔을 잃은 10대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뇌인지연구소 소장인 신경학자 라마찬드란이 소년의 눈을 감게 한 후 얼굴 이곳저곳을 만졌을 때 소년은 라마찬드란의 손길이 닿는 부분을 잃어버린 자신의 팔로 생각했다. 라마찬드란이 소년의 코 아래 부분을 살짝 스치면서 어디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자 소년은 왼손 새끼손가락이요. 간지러워요. 라고 답했다. 소년의 뇌 지도는 재조직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뉴런들은 다시금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 같은 실험 결과 절단 수술을 받아 사라진 팔이 느낀 감각은 뇌 속에서 일어난 신경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뇌의 적응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질환도 치료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이지는 2007년에 출간한 책 기적을 부르는 뇌에서 마이클 번스타인이라는 남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54살 때 입은 심각한 뇌졸중으로 몸의 왼쪽 움직임을 조절하는 오른쪽 뇌 절반이 손상을 입었다. 전통적인 물리치료 결과 그의 움직임은 다소 나아졌지만 왼손은 여전히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걸을 때는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다. 최근까지도 이런 부상은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묻혔을 것이다. 하지만 번스타인은 선구적인 신경가소성 학자인 에드워드 토브가 이끄는 엘라베마 대학교의 실험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면서 달라졌다. 번스타인은 일주일에 6일씩 하루 최대 8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왼쪽 손과 발을 이용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어느 날 그는 유리창을 닦았고 그 다음 날에는 알파벳 글자를 적는 시기였다. 몇 주 만에 그는 손과 발을 거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지팡이를 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토부의 다른 환자들 역시 비슷하게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 신경 가소성을 보여주는 초기의 증거는 마이클 머제니치가 원숭이 손에 신경을 자른 것처럼 시력이나 청력 상실, 인간의 사지 절단 등 부상에 대한 뇌의 반응을 통해 제시되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성인 뇌의 유연성이 극단적인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가소성이 기본적으로 뇌나 감각기관에 가해진 상처에서 촉발된 치유 메커니즘일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후 더 많은 실험들을 통해 이 가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가소성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신경 시스템에서도 목격되었는데 그 결과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언제나 유동적이며 환경과 행동의 작은 변화에도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신경의학부 과장인 마크 헬렛은 신경 가소성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냈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배우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낸다고 덧붙인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유명한 신경연구학자인 알바로 파스쿠알 레오는 가소성은 일생을 거쳐 신경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라고 말한다. 우리의 뇌는 경험과 행동의 반응에 끊임없이 변하고 개별 감각의 입력, 동작, 연관성, 보상신호, 행동계획,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회로를 재조직한다. 파스쿠알 레오는 신경 가소성은 진화의 가장 중요한 산물이며 이 같은 특성은 신경 시스템이 타고난 게놈의 한계를 벗어나 환경의 압력, 생리적 변화, 경험 등에 적응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뇌 조직이 천재적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많은 것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자인 데이빗 블러는 진화심리학을 비판한 책 적응하는 사고에서 자연 도태 과정은 이미 만들어진 적응으로 이루어진 뇌를 설계한 것이 아니며 도리어 개개인의 일생을 통해 또는 며칠에 걸쳐 요구를 담당하는 특별한 구조를 형성하면서 주변의 환경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적었다. 진화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여러 번 사고를 반복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뇌를 안겨주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고, 인식, 행동 방식은 전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됨을 알았다. 이는 우리의 유년 시절 경험을 통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에 따라 유전자를 바꾸는데 니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통해 변화한다고 인식했다. 에드워드 토브는 엘라바마에서 재활 클리닉을 열기 몇 년 전 오른손잡이 바이올린 연주자 그룹을 대상으로 유명한 실험을 실시했다. 그는 신경 활동을 관찰하는 기계를 이용해 연주자들이 악기 줄을 누를 때 왼손에서 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감각 피질 부분을 관찰했다. 또한 그는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없는 오른손잡이 중 실험 참가자를 선발해 동일한 피질 부분을 관찰했다. 토브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해당 뇌 부분이 비음악가 그룹과 비교해 현저하게 넓다는 점을 발견했다. 반면 피실험자의 오른손에서 오는 감각을 처리하는 피질 부분의 넓이도 관찰했지만 음악가와 비음악가 사이에 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행위가 뇌 속에 의미 있는 물리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성인이 되어 악기를 처음 잡아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과학자들이 영장류와 그 외 동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훈련시켜보면 기술에 의해 뇌가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가 밝혀진다. 예를 들어 원숭이는 갈퀴와 집게를 이용해 어떻게 손에 닿지 않는 음식물을 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들이 이 동물들의 신경 활동을 관찰한 결과 도구를 잡은 손의 통제와 관련한 동작과 시각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은 갈퀴와 집게가 동물들의 손에 대한 뇌 지도와 실제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동물의 뇌에 관한 이 도구들이 신체의 일부가 된 것이다. 집게를 가지고 실험을 실시했던 연구자들에 따르면 원숭이의 뇌는 현재 이 집게들이 손가락인 것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우리 뇌의 배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인 신체 행동만이 아니다. 정신적 활동 역시 신경회로를 더 광범위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일련의 연구자들은 2년에서 42년 사이의 경력을 지닌 런던 택시 운전사 16명의 뇌를 스캔했다. 스캔 결과를 대조 집단과 비교했을 때 택시 운전사들은 뒤쪽 해마, 즉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공간적 표현을 저장하고 조작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평범한 사람에 비해 훨씬 넓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근무 연수가 많을수록 해마 뒤쪽의 공간 역시 넓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운전사들의 해마 앞부분의 넓이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좁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명백히 뒤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결과였다. 이어진 추가 실험은 해마 앞부분이 줄어든 결과로 다른 기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질이 감소되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런던의 복잡한 도로를 돌아다니기 위해 필요했던 지속적인 공간 처리는 해마 내 회백질의 상대적 재분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파스쿠알 레오니 국립보건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당시 실시한 또 다른 실험은 우리의 사고 형식이 우리 뇌의 모양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놀라운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파스쿠알 레오는 피아노를 연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 단순한 음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런 다음 실험 참가자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이후 5일 동안 키보드로 멜로디를 연습하도록 했다. 또 다른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건반을 건드리지 않고 멜로디를 연주하는 상상만 하도록 했다. 경두계 자기 자극이라는 기술을 통해 파스쿠알 레오는 실험 이전, 도중, 이후에 모든 참가자의 뇌 활동을 기록했다. 그는 피아노를 치는 상상만 했던 사람들도 실제 건반을 친 사람들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뇌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실험자들의 뇌는 순수한 상상, 즉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행동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도 변화했다. 데카르트의 이분법은 틀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이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거나 적어도 우리 뇌에서 물리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그의 생각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그대로 변하고 있다. 마이클 그린버그는 2008년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 실은 에세이에서 신경 가소성은 시와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신경 시스템이 잔가지와 전달 물질 그리고 기발하게 뻗어나간 공간을 통해 무엇이든 처리하는 능력을 지녔는데 이는 사고 그 자체의 예측 불가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고 했다.
우리의 정신적 장치가 경험에 즉각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낡은 뇌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마워할 이유는 없다. 뇌의 적응력은 뇌에 입은 부상이나 뇌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새로운 치료법이나 희망을 안겨준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정신적 적응력과 지적 유연성을 제공했고, 그 덕에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전반적으로 영역을 넓혀 나간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희소식은 아니다. 신경 가소성이 자유로운 사고와 자유의지의 허점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결정론으로부터 벗어날 여지를 주기는 하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 행동에 또 다른 결정론을 안겨준다. 뇌의 특정 회로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행동의 반복을 통해 강해질수록 회로는 해당 행동을 습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도이지가 관찰한 신경 가소성의 역설은 이 가소성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정신적 유연성이 결국은 우리를 고착화된 행동 속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이다. 뉴런들을 연결시키는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시냅스들은 실상 이 뉴런들이 형성한 회로를 계속 작동시키고 싶어 하도록 우리를 조종한다. 도이지는 일단 우리가 뇌 속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낼 경우 오랫동안 이 회로를 활동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뇌가 그 기능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일상적인 행동은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반면 사용되지 않는 회로들은 가지치기 당하는 시기다. 다시 말하자면 유연하다는 것이 곧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의 신경회로가 고무줄처럼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이 신경들은 변화된 상태를 유지하며 새로운 형태가 더 낫다는 보장도 없다.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만큼이나 빨리 우리의 뉴런을 파고든다. 파스쿠알 레오는 유연한 변화가 꼭 주어진 문제에 대한 행동적인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가소성은 발전과 학습의 구조임은 물론이고 병적 증상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신경 가소성이 우울증에서 강박증, 이명에 이르는 정신적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다.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더 집중할수록 이 같은 증상은 더 깊이 신경회로에 각인된다. 최악의 경우 사고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통증을 느끼도록 훈련시킨다. 많은 중독 증상들 역시 뇌에 있는 유연한 통로들이 강해지면서 더 악화된다. 중독성 약물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인간 시냅스 속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는 뇌 회로와 기능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어떤 경우에는 아드레날린의 사총격이라 할 수 있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과 같은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형성이 특정 유전자를 살리거나 죽이는 결과를 낳으면서 결국 약을 더욱 갈망하게 만든다. 이는 특히 살아있는 통로에는 치명적이다. 신경 가소성에 따른 반갑지 않은 적응의 가능성은 매일 우리 사고의 일반적인 기능으로서 존재한다. 실험들은 우리 뇌가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통해 새롭거나 더욱 강한 회로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회로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경우 약화되거나 와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이지는 정신적인 기술 연마를 멈출 경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담당하는 뇌 지도내 공간은 우리가 훈련하는 다른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제프리 슈워츠는 이 과정을 가장 바쁜 자의 생존이라고 명했다. 우리가 희생하는 정신적 기술들은 우리가 새로 얻는 기술과 비교해보면 더욱
어쩌면 훨씬 더 가치 있을 수도 있다. 뉴런과 시냅스는 우리 사고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뇌의 유연성이라는 특성 속에 지적 쇠퇴의 가능성이 이미 내재해 있는 셈이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 뉴런 신호의 방향을 바꾸고 잃어버린 기술을 다시 익힐 수 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위의 기술한 바가 의미하는 것은 뒤몽이 이해한 대로 우리 뇌 속에 살아있는 통로는 지극히 저항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대부분이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는 통로이며 더 깊이 내려갈수록 되돌아오기는 더욱 어렵다.